네,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저도 속이 시원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시원할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강의로서는 그 헌법 문제인데요. 헌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한 가치, 그 사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뭐 자유주의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치를 실현하는데 헌법을 통해서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이제 헌법이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었는데 그 가치들을 헌법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 문제를 배울 겁니다. 오늘 문제의 제기, 두 가지 헌법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기능이 가장 중요하냐 하는 거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따라서 이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헌법이라는 게 한국 헌법에서 어떤 문제냐, 한국 헌법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국 헌법의 결함이 뭐냐 하는 걸 설명을 하면서 그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다룰 겁니다. 왜 헌정론인가, 왜 헌법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헌법을 직접적으로 다룬 학자들을 보면 애담 스미스도 헌법을 직접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애담 스미스도 그랬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휴미 좀 헌법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칸트가 권력 분립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칸트도 역시 헌법의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법이라고 하는 거. 법치국가의 법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냐.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 그 이후로 이제 헌법을 주로 다뤘던 사람이 누구냐면 몽테스키에입니다. 몽테스키에가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한 사회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헌법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데 몽테스키가 상당히 유명하죠. 몽테스키는 프랑스 사람인데 1800년대 뭐죠? 이 몽테스키에가 지금 18세기 1700년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회가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 불안한 체제를 어떤 식으로 헌법을 만드는 것이 프랑스의 가장 안정적인 사회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그걸 연구를 한 사람이죠. 이게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권력 분립론과 관련해서. 그래서 몽테스키에가 가장 숭배했던 나라가 어느냐면 모범 벤치마킹을 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을 본받아야 된다. 영국에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 해서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이제 상권 분립을 통한 헌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만든 사람이 토크빌이죠. 토크빌이 유명한 토크빌인데 토크빌은 이제 같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세기, 19세기 사람이죠. 1800년대.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면서 민주주의로 들어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가져왔을 때 토크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영국은 유럽에서는 우리가 배울 게 없다. 유럽 대륙에서는 배울 수 없고, 영국도 이제 이미 우리에서 끝난 것이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은 미국이다 해서 미국 헌법, 미국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 책이 뭐냐면,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 민주주의라는 책이죠. 그 책에서 미국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해가고, 민주주의 결함이 뭐냐, 그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헌법을 직접 연구한 사람이 다이시였는데 다이시는 내가 그렇게 깊이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이시가 Introduction to Constitutional Law라는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 입문이라는 책,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죠. 그 책에서 약간 거기서 이제 다루는데 그쪽에서는 주로 이제 상권 분립, 그다음에 법의 룰 오브 로우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걸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헌법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이제 경제학 쪽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헌법 문제를 다룬 것이 어떻게 하면 자유주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 헌법 경제론이라는 헌법-경제론이라고 하는 Constitutional Economics라고 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임스 뷰캐넌입니다. 제임스 뷰캐넌이 이제 헌법을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 이것도 아마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제임스 뷰캐넌. 그 다음에 하이에크였습니다. 제임스 뷰캐넌은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에 따라서
사회 계약론이죠. 사회 계약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헌법 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특히 제임스 뷰캐넌은 그 당시에 그 제임스 뷰캐넌은 20세기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돌아가신 지가 2002년인가 2006년인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버지니아 학파고 퍼블릭 초이스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분이 그 퍼블릭 초이스를 만들어놨을 때 헌법 경제학을 초석을 만들어놨습니다. 사회 계약론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constitutional chaos. 지금 미국 사회가 헌법적인 혼란의 상태다. 그래서 헌법을 이런 식으로 고쳐라. 왜냐하면 그 국가가 자꾸 이제 사적 영역을 침해를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이 헌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에크가 그 constitutional economics를 다룹니다. 하이에크도 역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인가요? 권력 분립론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하이에크가 역시 그 constitutional economics를 발견하죠. 그 사람은 그 민주주의에서 이게 핵심 문제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법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역사적으로 쭉 흘러보니까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잘못된 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룰 오브 로라는 거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이것도 과거에 전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흔히 룰 오브 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위법, 사법, 행정으로만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우리가 잘못됐다. 과거에 우리 그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전제를 놓고 위법, 사법, 행정으로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법이라는 무엇인가 이걸 지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권력만 나눠 갖게 하는 거죠.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거는 이제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런 사상의 관점을, 그 같은 도쿠비라든지 봉테스키라든지 하이에크, 제임스 뷰캐넌 이런 사람들의 헌법 이론을 종합을 해서 특히 이제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주로 이 한국 헌법을 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겁니다. 자, 왜 헌정론인가 간단히 설명을 해볼까요? 자유, 정의, 법의 성격, 법의 지배 등 중요한 철학적 주제를 지금까지 쭉 다뤄왔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자유주의라고 하는 가치들을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자유주의에서의 철학적인 기본 원리들, 자유주의 기본 원리들을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왔는데 그 원리를 실제 현실에 적합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에 어떤 식으로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헌법을 통한 자유의 실현이죠. 그런 지적 운동이 자유주의 헌정론이다. 존 로크라든지 애덤 스미스, 프레드릭 바스티아, 노직, 특히 여러분들 현대 노직 같은 사람들은 전혀 룰 오브 로라든지 상권 분립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국가의 과제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지, 이 헌법이라는 문제, 권력 분립이라는 문제, 사법이나 공법의 문제, 이런 걸 전혀 구분을 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프레드릭 바스티아도 마찬가지죠. 프레드릭 바스티아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우리나라 번역됐는데 그 책이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정치적인 과정에서 법이 타락되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법이 타락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과정에서 타락된 법을 타락되지 않도록 하는 그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 문제를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도 마찬가지죠. 애덤 스미스도 법을 제정할 때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법을 제정할 때 이게 중상주의적인 차별적이 형성된다, 차별적인 법이 형성된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했을 뿐이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국가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애덤 스미스가 생각했던 심플 시스템을 내추럴 리버티, 즉 자연적 자유의 단순 시스템이라고 하는 간단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유주의 가치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를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헌법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시장 실패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여러분들 시장 실패는 사실상 시장 실패는 없습니다. 시장 실패는 잘못된 개념이죠. 잘못된 개념이고, 시장 실패가 생겨나는 근본 이유는 법 실패, 법이 잘못됐다거나, 이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론이 실패, 법의 실패 때문에
시장 실패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실패. 사실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헌법 실패입니다. 헌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나면 결국은 그것이 시장과 맞지 않는 그런 법이 형성돼서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정치 실패는 헌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렇죠. 사실상 헌법 실패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회의 상부 구조, 최상부 구조거든요. 상부 구조. 이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포퓰리즘 문제도 포퓰리즘 문제라든지 다수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의 병폐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헌법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헌법이 중요하다. 헌정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헌법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정치적 의사결정이 반시장적인, 그래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반시장적 결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역시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빈곤 문제라든지 경제 침체, 포퓰리즘 이건 전부 다 이게 사실은 정치 실패도 아니고 이게 결국은 나는 헌법 실패라고 봅니다. 포퓰리즘 나오는 것도 이게 헌법 실패지 결코 이게 정치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 그러니까 시장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 법 질서 있죠, 따로. 정치 질서의 기초가 되는 법이 있는데, 바로 이게 법이거든요. 헌법이거든요. 헌법이라는 것이 한 사회의 정치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정치 질서의 기초가 되는데, 이제 그 정치 질서의 기초가 되는 법이 잘못됐습니다. 헌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역시 정치 질서에서는 왜곡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왜곡된 의사결정은 바로 이게 시장을 왜곡시켜주는 그런 현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정치, 시장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범주라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수요 공급만 쳐다봐가지고는 결코 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 헌법, 정치 질서와의 맥락 속에서의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이라는 거 보세요. 법은 국회에서 정합니다. 그렇죠? 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정하는데 국회에서 정한 법이 잘못된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국회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결정을 했다고 봅시다. 그럼 시장이 왜곡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실업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생기나죠. 그런데 그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생기냐면 정치 질서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의회에서 주로 결정되는 거죠. 의회에서 결정되는데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최저임금인데 의사결정 과정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그런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생기나요. 아직 시장과 맞지 않는 그런 법들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포퓰리즘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적인 결정이 기초가 되는 법이다. 헌법이. 정적인 의사결정이 기초가 되는 것이다. 시장이라는 건 시장의 개별적인 의사결정, 수요자나 공급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초가 되는 법이 사법이죠. 그래서 민법 같은 거. 그런데 헌법이라는 것은 정치 질서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그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헌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치 질서에서 형성되는 법이 왜곡되면 시장이 왜곡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요즘에 나는 뭐 빈곤 문제라든지 경제 침체라든지 뭐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게 정치적인 의사결정, 관료 시스템이라든지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궁극적인 것은 헌법이다. 그런 얘기죠. 헌법 실패다. 헌법 실패라는 말은 뭐 이게 흔히 쓰여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헌법이라는 문제까지 들어왔을 때 비로소 헌법 실패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헌법학자 대회에 가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바로 이제 헌법 실패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헌법 실패의 개념 가지고 이제 상당히 논란이 이제 생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헌법학회에서도 이 얘기를 이제 종종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헌법 실패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 상부구조라고 그랬습니다. 슈퍼스트럭처죠. 상부구조입니다. 독일 말로 위어바우라고 그러는데, 한 사회. 그 밑에 우리는 그 헌법이라는 테두리, 그늘 밑에, 이제 그 우산 밑에 살게 되는데,
헌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헌법의 조항들을 제1조부터 마지막 127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27조까지입니까? 127조죠. 그렇죠? 거기까지 쭉 읽어보면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권력 구조입니다. 권력 구조. 권력 구조 문제입니다. 권력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문제죠. 예를 들면 대통령 책임제냐, 의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 아니면 내각제는 어떤 내각제냐, 또는 이원 집중제냐, 그래서 이원 집중제냐, 이런 문제들이 바로 권력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권력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그 얘기는 또 뭐와 똑같으냐면,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 예를 들면 헌법 제1조, 제2조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조항도 역시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력을 어떻게 구조화시키느냐, 권력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권력 구조입니다. 권력을 구조화한다. 오가니제이션이죠. 권력을 어떤 식으로 조직하느냐. 조직 규칙하고 똑같습니다. 권력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민주적인 권력입니다. 민주적으로. 권력 조직하는데 1인 지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도 지배, 아니면 몽테스큐에처럼, 몽테스큐의 헌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랬거든요. 세 가지 사회 구분화. 왕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일반 시민, 그러니까 납세자들입니다. 납세하는, 돈을 내는 시민들입니다. 돈을 내는 시민,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계급들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이게 바로 권력 구조죠. 권력을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실은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권력 분립 문제도 엄격히 하면 권력 구조와 같습니다. 모든, 정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중앙집권적인 예를 들면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의회 구성 방법, 대통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인물의 선거제도, 그 다음에 정당 조직에 관한 헌법조항, 투표권, 그 다음에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다수결이냐, 헌법조항을 읽어보면 헌법에 다수결이냐, 그렇죠. 3분의 2 다수냐, 아니면 과반수냐, 제적의원을 얼마 정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정부에 할당된 자원의 관리 방법입니다. 정부에 할당된 자원의 관리 방법. 정부에서 각 돈을 의회에서 정하면 이만큼 예산을 짜주면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 이것도 역시 권력을 조직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원 집정제라는 내각제임제, 대통령 중심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국가를 조직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헌법들이 보면 대통령의 권한 있죠. 이런 것들, 의회의 권한,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권력 조직과 관련되는 헌법 규정입니다. 헌법은 첫 번째 국가 권력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문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헌법들이 주로 이와 같이 권력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민주주의 방법입니다. 권력을 배분하거나 또는 민주주의적으로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누가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 이런 등등. 가장 이상적인 권력 구조는 역시 민주주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바로 이런 민주주의 헌법이죠.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민주헌법이 자유헌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 구조에서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권력을 제한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제한하는 규칙입니다. 권력을 제한하는 것. 제한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 자유주의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입니다. 권력을 제한하는 규정. 국가를 통제할 자원의 몫을 정하고 국가 자신의 정부경을 통하여 수행할 활동 범위, 즉 의사결정을 범위를 정하는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의 과제를 제한하는 겁니다. 법을 제정할 때 아무런 모든 법, 위에서 다수가 결정되는 모든 법을 다 법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건 이런 것만이 법으로 한다는 식으로 의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입법권을 권력을 제한한다. 통제한다는 권력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한하는 것,
정부 조직 의사결정 영역을 제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권력을 제한하는 규칙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히 딱 구분을 해버리죠.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권력을 제한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죠.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 자유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한하는 것. 그 다음에 헌법 119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 이런 것. 개인의 자유와 개인과 기업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119조 2항이 그렇습니다. 2항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몇 가지 이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나중에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칙, 헌법이라는 것이 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고 하면, 하나는 국가 권력을 조직하는 것. 국가 권력을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과거에 지난번에 개헌을 할 때 보면, 개헌 중에서도 뭐가 있었느냐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제한하겠다 해서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대신에 의원 집정제 아니면 대통령 권한을 의회로 가졌다는 것.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게 국가 권력을 조직하는 겁니다.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영국에서 1628년에 나온 권리청원이 있습니다. 권리청원을 보면 지금까지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의회로 전부 이동시킵니다. 이게 권력 조직의 방법입니다. 그 권력 조직에서 1628년에 권리청원이 잘못된 점은 의회의 모든 권한을 지금까지 종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왕의 권한을 의회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사회가 전부 다 지금 전에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지금 이제 허수아비 왕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 왕이 가지고 있던 걸 계속 이제 그 의회로 가져갑니다. 의회가 이제 지금 보면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조정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현상이죠. 영국이 실패를 한 거죠. 성권 분립이 실패를 본 겁니다. 모든 권력을 전부 다 의회로 가져가고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못한 채 그동안 왕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상 모든 권력을 전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종종 영국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종종 제한하는 규칙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제한 규칙들이라는 게 성문화되어 있지도 않고, 이제 불문 헌법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작동하지 않고 주로 이제, 사실은, 의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방향을 바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권력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권력을 제한할 때 어디까지 제한하냐 하는 것이 바로, 어디까지 권력이냐, 최소국가라는 얘기, 우리 작은 정부라는 얘기 있습니다. 작은 정부 혹은 최소국가라는 얘기. 이게 바로 이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의 권한입니다. 국가가 할 권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거죠. 대체로 자유주의에서 보면 국가 역할을 제한하는 경우, 주로 이제 법을 제정한다든지 또는 공공재화를 산출하는 것.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는 입법을 한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게 이제 최소 국가죠. 이게 칸트도 그랬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휴움도 그랬고, 그 이후에 애덤 스미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덤 스미스도 그 위에 이제 약간의 국가의 역할을 좀 했지만, 주로 이제 주된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 문제와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최소 국가의 역할이죠. 그 밖에 이제 국가의 역할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권력을 최소로 줄여버립니다. 국가의 역할을 최소로 줄이는 것. 국가 권력을 최소로 줄이는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구분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도대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도대체 뭐냐. 이거 제대로 구분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내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 구분하는 것, 그 역할을 해서 요즘에는 가끔가다 보면, 내 얘기들을 많이 직접 나를 인용을 하진 않지만, 내가 생각했던 걸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이게 서로 갈등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 있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이게 별로 좋은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것은 같이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죠. 그런 가치들입니다. 서로 충돌하는 그런 가치여서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그리고 이게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 무너져지면서 1990년입니까? 91년도에 여러분들 후쿠야마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end of history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의 종언이다. 역사는 이미 이제 끝났다. 뭐가 남았느냐? 자유민주주의만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의는 끝났고 자유민주주의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사회주의만큼이나 국가 권력을 확대합니다. 리바이어던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리바이어던인 거 여러분 잘 알죠? 거대 국가를 리바이어던이라고 말합니다. 거대 국가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임스 뷰캐넌,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했다는 사람. 제임스 뷰캐넌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회주의는 죽었지만 리바이어던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몽베를린 소사이어티라는 그 유명한 자유주의 학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유주의 학회가 있는데 하이에크가 만들어진 학회죠. 그런데 그 학회에 발표를 할 때 1994년인가 그때 발표를 합니다. 리바이어던은 사회주의는 죽었지만 자유주의 리바이어던은 살아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면 역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이게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유럽에서 특히 스웨덴이라든지 독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를 무슨 이게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독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런데 복지국가로 완전히 1980년대, 90년대 보십시오. 이게 사회주의와 똑같았습니다. 복지국가. 스웨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는 서로 동거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요소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권력을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는 방법이에요.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서 민주주의라면 권력의 원천입니다. 권력의 원천.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 주권재민 있죠, 주권재민. 그게 민주주의 아주 핵심 요소죠. 그래서 권력은 국민한테 있습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주권재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국가 권력은 옛날에는 국가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왕에서 나옵니다. 1인 집회. 아니면 과도 정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건 주권이라고 하면 국민한테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권이 국민한테 나온다고 해서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 권력은 그동안 절대적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국민한테 딱 던져주고 국민이 모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부터 그 밖에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한테 지금까지 절대적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들을 전부 다 국민한테 줘버렸습니다. 왕의 권력을 전혀 제한했던 바가 없는데 왕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시민한테, 국민한테 갖다 준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권력이죠. 그래서 이게 주권 재민 사상이라고 하는 게 참 위험한 사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다수결이거든요. 다수결이죠. 그렇죠.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도 엄격히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다수의 뜻입니다. 다수의 뜻.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뜻이, 다수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정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법입니다. 의회에서 정한 것이, 그 내용은 어떤 것이든지 불문하고, 그건 전부 다 법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국가 권력 구조와 관련된 겁니다. 국가 권력 구조는 어떻게 권력을 분배하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만을 정했을 뿐,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만이 이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게 자유입니다. 국가 권력의 원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 권력이 생겨나느냐 그건 묻지 않습니다. 다수가 결정하든 소수가 결정하든 아니면 1인이 결정하든 그건 관계없이 어쩌든지 무슨 결정이든지 간에
그 결정할 때는 그 권력을 제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권력을 제한하다. 국가 권력은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원래의 의미의 헌법주의입니다. 헌법, constitutionalism. 원래 constitutionalism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한된 정부. 이거를 constitutionalism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막 헌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참 헌법이 어떤 내용을 가든지 간에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 것. 이걸 이제 constitutionalism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원래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주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력 조직 규칙, 권력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민주주의고, 이건 정부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 그렇죠. 이상적인 권력 구조는 의회 민주주의. 권력의 원천은 주권제민이라는 것. 권력 제한이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초점을 맞추는 건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권력 구조는 최소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최소국가. 그런데 하이에크는 최소국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대부분 사람들 보면 최소국가라는 얘기를 쓰죠. 이제 최소냐, 최대냐라고 하는 양적인 문제라고 지정을 맞죠. 그런데 하이에크는 국가의 규모, 국가의 최소국가냐, 최대국가냐, 그게 중요한 것이냐, 국가의 질 문제입니다. 국가 활동의 질 문제입니다. 질. 퀄리티 문제입니다. 국가의 질. 그래서 하이에크는 노직보다는 국가가 할 일을 좀 많이 넣습니다. 많이 내기라죠. 그러니까 국가가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거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공공재화를 생산한다든지 또는 국가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 주택 안전, 공공시설의 안전 문제입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 문제. 예를 들면 건축하는데 건축 제한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안전 문제를 위해서. 또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다니는 백화점이라든지 하는 그런 공공시설에서는 역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안전 문제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조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라스바르트 같은 무정부주의자들은 하이에크를 삼인주의자로 막 비판을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죠. 우리나라에 지금 라스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 단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막 이 학생들도 하이에크는 자유주의 아니라고 막 욕하죠. 나를 굉장히 많이 욕합니다. 어디서 보니까 민경욱 교수는 하이에크의 잘못된 내용들을 하나도 맞지 않고 좋은 것만 전부 발표를 해가지고 전부 하이에크에 유혹시키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것도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이에크 얘기할 때 조심스러울 때는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국가의 질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특히 하이에크는 될 수 있으면 국가의 권력을 국가의 강제력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라라는 초점을 맞춥니다. 어디까지 적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그 사회에서 일단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국가가 해야 할 엄격한 국방 문제라든지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를 하되 그 보호의 테두리 내에서 예를 들면 조세는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세 있습니다. 조세는 이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조세를 부과할 때는 세금을 부과할 때는 적어도 플랫텍스입니다. 플랫텍스. 하이에크 이야기는 비례세 제도를 그렇죠. 비례세 제도, 플랫텍스, 단일세율 제도입니다. 이걸 주장을 합니다. 이걸 주장을 하는데 단일세율을 해서 세금을 얻었으면 세금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은 어디다 쓰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국가의 문제다. 이건 예를 들면 어디다 쓰느냐면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빈곤자를 도와줘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공공재화를 산출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질병 문제 있죠. 전염병 확산을. 이거 국가가 막아줘야 돼요. 이거 참 막기 힘듭니다. 다른 개인들한테 맡기기가 힘들죠. 여러 가지 동물, 질병 문제들. 이런 거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라. 전염병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권력은.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게 참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라는 건 그 배후에 총과 칼, 형무소를 가지고.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되도록 막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 이게 자유주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는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 그다음에 최소로 줄여라. 가능하면 줄여라. 이런 거죠. 그래도 가능하면 줄여라.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될 수 있으면 이거를 다수결에 맡겨라. 국민한테 맡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다수한테 맡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 권력 원천이죠. 국가 권력의 원천. 법의 원천도죠. 법의 원천. 법의 원천도 법의 원천이라는 것도 국민입니다. 국가 권력의 원천, 법의 원천, 이것도 전부 다 민주주의에서는 의회가 정한 것, 또는 의회가 정한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죠. 두 가지, 이제, 헌법의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이 왜 권력을 제한하는 규칙을,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느냐 하는 것.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칙의 중요성입니다. 헌법 기능 중에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구조하는, 조직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 중인데, 자유주의자들은 왜, 무엇 때문에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레바이아든 문제죠. 레바이아든은 국가가 자꾸 이게 사적 영역을 침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권력을. 그건 침해하지 또 막지 않으면 어느새 이렇게 들어오는지 모르죠. 사적 영역하고 공적 영역 이렇게 정했다고 해도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으로 점점점 침해 들어오는 그 과정입니다. 이게 제임스 뷰캐넌이 파블릭 초이스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파블릭 초이스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하면 현대 사회 국가가 거대 국가들이죠. 지금 정치적인 과정을 통하지 않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회적인 모든 현상들이 정치적 과정을 거치지 않는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현상들을 아주 이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퍼블릭 초이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퍼블릭 초이스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퍼블릭 초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책을 보면 우리나라 번역된 책들이 지금 퍼블릭 초이스 많이 나와 있는데 참 번역된 책들이 참 읽기가 힘듭니다.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이 번역된 거, 내 스스로 번역한 것도 읽기 힘드는데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건 더욱더 내 스스로 읽기 힘듭니다. 번역된 걸 우리말로 쓴 책들이 우리말로 쓴 책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레바이아든 문제를 그 다음에 주인 대리인 문제. 이게 주인 대리인 문제가 이제 그 이후로 주인 대리인 문제가 1993년도에는 아직 주인 대리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주인 대리인 문제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것이 뭐냐면 대리인이 주인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대리인의 이익보다는 기회주의적으로 주인의 이익보다는 대리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인과 대리인 문제에서는 의사하고 그다음에 환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의사는 환자가 고용한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치료하는 거죠. 의사는 내가 고용을 하면 내 몸을 치료하도록 고용하는데 그런데 내 뜻보다는 의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가벼운 병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이제 엑스레이 촬영하라, MRI 촬영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MRI 촬영시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주인의 이익보다는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하고 의뢰인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도 역시, 변호사는 이게 대리인이거든요.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죠. 그리고 이제 소송자는 원고죠. 예를 들면 원고가 어떤 사람인지 변호사를 할 때, 대리인은 이제 변호사고, 의뢰인은 주인인데, 여기서도 역시 이 법률 문제가 변호사들이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이익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각자 우월한 지식을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가 있나요? 주인 대리인 문제 뭐 있나요? 주주하고 경영자의 문제도 주인 대리인 문제입니다. 경영자는 주주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역시 주주 이익보다는 이제 자기 자신,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치 과정에서는 뭐냐면
나의 대표자입니다.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은 대리인입니다. 내 의사. 주인은 이제 유권자죠, 유권자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유권자와 이제 그 대표자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뭐 정치적인 걸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대표자들은 자기들이 우월한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의뢰인의 이익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 이 주인 대리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리바이던 문제, 자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권력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 국회를 보면 국회의 특권들이 있습니다. 국회 특권들. 그건 전부 다 이게 국회 특권들, 굉장히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식입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 그 다음에 인식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인식론적 관점.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이에크의 주제인데, 인식론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페이탈 컨시트입니다. 치명적 자만하는 겁니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구태여 붙인다고 한다면, 이 파블릭 초이스에서는 이제 리바이덜 문제라든지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이거는 주로 이제 정치가들이 종전의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헤겔 같은 사람은 정치가를 이걸 마치 국리민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타적인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플라톤 헤겔적인 국가관, 낭만적인 거죠.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바이덜 문제라든지 주인 대리인 문제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 즉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노동자라든지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라든지 시장에 참여하는 자본가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블릭 초이스, 즉 주인 대리인 문제, 리바이덜 문제를 다루는 이것들이 뭐냐면 국가의 신비함, 국가를 지금까지 아주 신비하게 낭만주의로 봤었는데 국가의 신비성을 탈신비화시켜 놓은 게 퍼블릭 초이스입니다. 완전히 드러내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솔직하게 너희 행동은 위선적인 거다. 너희 행동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치명적으로 자만하는 것이다. 라는 걸 밝혀준 것. 지금까지 국가는 나라님이고 국가는 모든 걸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것이라고 어떤 그런 믿음, 그런 신비한 믿음, 그거를 전부 다 불신하는 그러면서 국가의 신비성을 탈신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게 파블릭 초이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 대리인 리바이덜 문제입니다. 인식론적 문제는 조금 다르죠. 인식론적 문제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해줘 버립니다. 안다. 그러니까 파블릭 초이스는 정치가들을 이기적인 인간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위선적이다 또는 리바이던적이다.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국가라는 게 즉 정치가라는 게 국가 정치인이 모든 것을 참 아주 이타적인 인간으로 일단 보자 말이야. 인간을 이타적인 인간으로 보자. 그렇게 놓고 본 겁니다. 이타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타적인 인간이라는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는 게 얼마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이타적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시민들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는지를 우리 정치가들이 알지 못하면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식의 문제와 관점에서 이게 제임스 뷰캐넌과 하이에크를 보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임스 뷰캐넌과 하이에크를 보면 서로 파랄하게 서로 보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파블릭 초이스는 정치가들 이기적인 인간으로 봤다. 그 다음에 하이에크는 정치가들 지식의 한계, 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거기서 위선으로 취급을 하죠. 이쪽은 페이탈 컨시트로 얘기를 합니다. 하이에크는 페이탈 컨시트, 그 다음에 제임스 뷰캐넌 이쪽은 위선적이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선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이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리바이덜 문제, 주인 대리인. 여러분들 누구 있죠? 케인스 있습니다. 케인스의 이론이라는 게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케인스의 그 관료나 그 정치인들이 전지전능을 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해야 된다. 그런데 전지전능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국립민복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신해야 된다. 국립민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위 그 플라톤 해결적인 국가 간 플라톤 해결적인 정치가 상을 가져야 했습니다. 철인 정치예요. 철인 정치. 철인과 같은 정치. 필요한 게 케인스였습니다. 케인시안 리거시라는 제임스 뷰캐넌이 항상 얘기하는 케인시안 리거시를 얘기를 하는데 케인시안 리거시라는 게 국가라는 걸 그런 식으로 낭만적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취업 바꿔놓는 거죠. 인간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케인스라는 것이 케인스 이론이 제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임스 하이에크 같은 사람, 케인스 같은 사람, 이건 뭐 지적 자만이라는 얘기죠. 페이탈 컨시프트라는 얘기죠. 그리고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결론을 얘기를 한다면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퍼블릭 초이스를 해야 된다. 우리 젊은 친구들 그 필요시 그걸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돌아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그 책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제일 읽기 좋은 책이 뭐냐면 에코노믹 파운데이션 오브 가버먼트라고 하는 홀컴이라는 쓴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오고 그랬는데 홀컴 HOLCOME라고 홀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코노믹 파운데이션 오브 가버먼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을 한 두 번쯤 읽어보면 이게 이 정치라는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아주 뚜렷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일관성 문제. 여러분들 한 개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장의적으로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한 개인입니다. 개인의 입장을 보면 이게 인간이라는 게 자기 목적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룰 팔로잉이거든요. 인간은 룰 팔로잉 애니멀입니다. 규칙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규칙을 따른다. 왜 규칙을 따르느냐? 여러분들 인간의 인지도 역시 규칙에 따라 인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시각각으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행동을 바꿀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일관성 있게 어떤 규칙을 따릅니다. 규칙을 따르면 여러분들 규칙을 따르는 게 얼마나 편리하냐면 여러분들 고속도로 중간에 한번 고속도로 막 차가 다니는데 거기 한번 건너가 보십시오. 그거 굉장히 머리가 막 움직여야 될 겁니다. 속도, 왼편으로 오는 차, 앞에, 오른쪽에서 오는 차, 이 차의 속도를 재거나 뭐 하면서 그렇게 해야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제 건너갈 수 있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교통 신호등이 딱 있다고 봅시다. 교통 신호등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핸드폰 들어가면서 핸드폰 읽으면서 핸드폰 보면서 차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지금 저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차는 내한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런 지식을 전부 전달해 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교통 규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규칙이 그렇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바로 규칙을 따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다는 것, 하여튼 정의를 하면서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 규칙이라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의식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지하는 것도 그냥 모든 걸 다 인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할 필요 없는 것들을 전부 다 걸러내죠. 지금 여러분들 어린애들 그렇습니다. 어린애들. 여러분들 혹시 어린애가 있으면 한 번도 처음으로 여러분들 매미 우는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매미 우는 속에 막 놀라고 울고 막 자빠집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몇 번 하면 아주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제 룰이 결정된 거죠. 벌써 룰이 형성해서 이런 건 필요 없구나 하는 거 자동적으로 벌써 걸러내서 이해를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애를 갑니다. 한 2살 먹은 어린애들. 처음으로 매미 우는 거 그냥 매미가 막 각처에서 우는 소리를 들어보시오. 어른 놀랄거립니다.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버립니다. 머릿속에서. 그런데 그 정리하는 것, 이런 소리는 내가 받고 이런 소리 안 받는다는 것을 벌써 초의식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룰 팔로잉인데 인간이 인지하는 것, 사물을 인지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죠, 이게. 색깔에서부터 위치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머릿속에 정리해서 이걸 인지를 하게 되어 있죠. 인지를 할 때, 그때 정리해서 인지한다는 룰을 따릅니다, 룰. 규칙이, 머릿속에 규칙이 들어있거든요. 분류 규칙이 있습니다, 분류하는 규칙. 이게 암묵적인 규칙, 초의식적인 규칙. 우리 정신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내 머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의식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초의식적인 룰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게 이제 룰 팔로잉이기 때문에, 룰을 따르면 일관됩니다. 비교적 행동 일관됩니다. 개인의 행동은 비교적 일관되죠. 그래서 사람과 접촉이 가능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대화도 가능하고, 그렇죠. 저 친구의 이 행동 규칙을 내가 암묵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이 친구는 뭐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사귀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룰이라는 게 저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룰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 룰이 정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룰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같이 개인들에 있어서는 행동이 비교적 일관됩니다. 일관된데, 그런데 집단이라는 거, 국회 보십시오. 국회. 모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때는 그 의사결정이 전부 일관되지 못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제 결정한 거 오늘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의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죠. 이게 4년 동안인데 4년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의사결정들이 서로 일관된 의사결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게 1년에 국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달라지면 더군다나 더 의사결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제 결정한 것 오늘 다르고, 오늘 다른 것 옛날에 과거에 결정된 거 오늘 또 바꾸고, 아니면 어제 어떤 결정을 오늘 바꾸는 그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 의회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일관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권력을 제한하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 법을 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법을 정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법을 정할 때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죠. 법은 어떤 법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이미 정하면 그 법을 제정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가이드가 정해지는 거죠. 그 가이드. 그래서 이게 권력을 제한하는 규칙의 중요성이 그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가이드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이드하는 것. 법을 정할 때 마음대로 의회에서 정하는 것, 멋대로 다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정하는데 가이드를 정하죠. 이러이러한 법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를 정하는. 그렇게 해야만이 일관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제한하는 규칙의 중요성이 바로 4가지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죠. 특히 집단적인 의사결정은 일관성 문제입니다. 이게 일관성 문제 굉장히 비일관적이죠. 의회에 결정되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칙이 중요한데 어떤 권력이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법치 원칙입니다. 법의 지배의 원칙이란 무엇이냐. 이건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행하는 법규칙들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 이게 법의 성격에 관한 거죠. 법의 지배 원칙이라는 걸 여러분들 법에 따라서 according to rule by law가 아니라는 것.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 법치 또는 rule of law라고 할 때 법 개념이 중요합니다. 법 개념. 법이 어떤 법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위에서 멋대로 정하는 법, 그 법에 따라서 통치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rule of law라는 건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rule of law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입니다.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법을 통해서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이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이 법다운 법이냐 하는 겁니다. 법다운 법이 되려면 어떤 성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 법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rule of law라는 것. 그렇죠. 법다운 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 이게 법다운 법. 무엇이 법이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법의 지배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보편성 원칙. 보편성 원칙은 법의 내용도 차별 없습니다. 법의 내용이 대기업 규제하는 것. 특히 이게 법의 내용이 벌써 차별 두는 거죠. 차별 두는 것. 그런데 똑같은 법이라고 해도 부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데라도 여러분들 내로남불이 있죠. 내로남불. 이게 바로 룰 오브 로의 그러니까 잣대가 서로 다릅니다. 두 개의 잣대를
서로 다른 잣대를 사용하는 거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잣대를 다는 거예요. 이게 룰 오브 로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룰 오브 로라는 건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적용하라는 뜻인데, 네로 남불이라고 하는 것은 룰 오브 로의 정면 배경. 그 다음에 룰 오브 로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는 룰 오브 로라는 게 차별을 하는 것,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대기업이라고 하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또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 보조금을 주는 그런 식으로, 페이버리즘이죠, 페이버리즘. 누구한테, 누구를 위해서라는 것. 이런 우대하는 것. 특정한 기업을 우대하는, 특정한 기업을 우대한다든지, 특정한 기업들을 불리하게 차별한다든지, 이런 법이 갖지 않은 것. 이게 법의 보편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그 다음에 법의 탈목적성, 금지적 성격이라는 것. 법이라는 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누구를 어떤 특정한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룰 오브 로에 해당되는 법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 사회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법. 분배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법은 분명히 차별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소득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소득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건 룰 오브 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법의 확실성, 법이라는 걸 보면, 법의 확실성, 이건 대부분 다 이게 법이 불확실한 거죠. 이렇게 보면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행동을 해도 좋은지 나쁜지를 분명히 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법을 보면 법 개념이 불확실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이익이라는 것, 공공이익이라고 해서 이익이라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불확실한 개념입니다. 이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칙으로서 뭐가 있느냐? 이제 법치와 국가의 과제입니다. 법치와 국가. 법치 문제가 사람들이 타인의 자성과 생명을 침해하는 행동이나 또는 강제, 사기 같은 정언업종을 막기 위한 법. 이게 법치죠. 법의 지배 원칙이 추구하는 것들은 개인들은 국가를 물론 정의롭지 못한 행동으로부터 개인의 재능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고, 반법치법이에요. 반법치의 법. 법치주의에 위반하는 법들입니다. 이거 바로 이거죠. 아까 설명했던 그 부분들입니다. 이건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정한 산업을 보호하는 육성하는 목적을 가진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건 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법이 아니죠. 이건 법은 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그룹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법입니다. 이것도 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반법치죠. 이런 법들은 의회에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법들. 그 다음에 시장경제 분배를 수정하게 하는 법, 이것도. 가격을 규제하거나 수량을 규제하는 법, 이것도 전부 다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실증주의라는 얘기를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들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가 아주 좋지 못한 얘기입니다. 실증주의라는 말이 별로 좋은 법은 아니거든요. 검증하지 않으면 믿지 말아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실제 검증을 통해서만이 지식이다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법실증주의, 입법부가, 이것은 입법부가 정한 법이 무엇이든지 이를 법이라고 부르는 것. 그렇죠. 입법부가 정한 것이 무엇이니 법이라는 것. 이걸 법이라고 부르는 것. 이걸만큼 웃기는 법은 컴퓨터다. 이게 하이에크 얘기입니다. 하이에크가 얘기입니다. 입법부가 정한 것이 법이다. 입법부가 정한 것이 법이면 무엇인지 법이라고 부르는 것. 입법부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서로 순환론이라는 얘기죠. 순환론이라는 얘기죠. 순환론. 동의의 반복입니다. 법이란 무엇이냐? 입법부가 정한 법이다. 입법부가 정한 것이다. 그렇죠? 법이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입법부가 정한 것이다. 입법부가 뭡니까? 법을 정하는 데죠. 법을 정하는 데서 맞는 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게, 라고 한다면 이게 순환론입니다. 순환론. 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어와 서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입법부는 법이다. 이런 얘기. 이게 법실증주의 문제가 이겁니다. 입법부는 이제 법실증주의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도덕적인 거, 이거 없어야 된다. 법이라는 게 탈도덕적이어야 된다. 탈도덕적인 게 뭐냐 하는 거죠. 탈도덕적인 게. 이게 이제 입법부가 정한 거죠. 입법부가 정한 것. 의회에서 정한 것입니다. 의회가 정한 것은 법이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걸 상당히 우상시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도덕적인 가치가, 탈가치 판단의 원칙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실증주의라는 것이 사회과학에서 가치를 다루지 말라는 뜻으로 탈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데서 나온 이유 때문에 법이라는 것도 이게 법이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도 역시
가치 문제를 도입을 해서 법이다, 무엇이 좋은 법이다, 나쁜 법이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법부가 정하면 법이다라는 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 법을 볼까요? 한국법, 한국경제헌법. 이제 경제헌법에서,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직업 선택, 거주 이전, 출판, 사적 소유권 등 기본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서유지 공유를 위해서 제한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꼭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기본권을 정해놓고 이 자유를 제한할 때는 질서유지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문제가 이게 아주 괘씸한 거죠. 국가가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무제한적 권력으로 똑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특히 공익이라는 거 보이죠. 공익이라는. 이게 이것처럼 불확실한 게 없습니다. 119조, 이게 119조에서 127조까지의 들어있는 구조항들입니다. 경제편. 그 다음에 보호육성 지원정책을 하는데 123조, 127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와 분배, 이게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지 권리, 여기 교육 문제, 노동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사회 복지 문제, 이런 것, 환경, 주택, 이거 다 이게 정말 이게 굉장한 국가 권력이죠. 거의 무제한적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사실은 적어도 경제와 관련해서만 본다고 한다면 이게 무제한적 권력입니다. 효과적으로 국가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얘기죠. 국가 권력을 제한할 장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포퓰리즘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나라 이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보다 더 심합니다. 유럽보다 더 심하죠. 모든 게 이제 정권과 관련시킨 것들, 정권 유지와 관련시킨 방향으로 이제 흘러나가게 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의 자유헌법이 아닌 민주헌법이다. 민주헌법. 한국은 정치적 자유는 독일이나 스웨덴, 미국의 수준.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적 자유를 지금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에서 매년 정치적 자유도를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 혹은 독일이나 유럽 사회의 민주주의나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장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제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unlimited democracy입니다. limited democracy야 되는데 국가 권력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 정부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 의회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 제한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장치가 없다. 정부에게 경제 개입 권한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헌법은 권력 구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권력을 나눠먹기는 참 잘 해놨습니다. 그렇죠? 권력을 나눠먹기는 잘 해놨습니다. 권력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헌법이지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는 헌법에 가이드가 필요한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 법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 헌법에 무엇이 법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헌법에 거치려면 앞으로 개헌을 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의 한계, 국가의 과제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독일이 하나 예를 들죠. 독일에서 헌법을 보면 국가가 적자 예산의 한계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자 예산의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자 예산을 마구 늘립니다. 적자 예산을 늘려가지고 늘리는데 주로 뭐 때문에 늘리느냐 하면 복지국가 때문에 늘리는 거죠. 늘리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60%, 70%까지 막 올라갑니다. 국내 재정 문제, 예산 확장 문제, 예산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예산도 확정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008년인가 그때 되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하도 이게 국가 부채도 줄여야지 예산도 줄여야 되는데 이게 권력이라는 한 번 잡으면 이게 참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어떤 이유로 해서 헌법을 고쳤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쳤느냐면, 그 1년 예산의 적자 예산을 GDP 대비 0.34%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0.34%를 넘어서는 적자 예산을 쳐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이제 헌법에, 주로 상원에서 활약을 해가지고 하원에서 이제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상원이 주도권을 잡고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는데 지금 뭐 굉장히 좋죠. 국가 아마 예산도 한 44%, 45%. 그러니까 예산도 GDP 대비 40%, 44%. 일단 50, 60%막 줄였죠. 그 다음에 국가 부채 문제도 줄었습니다. 국가 부채 문제도. 물론 다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만 특히 이 조항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헌법의 예산 문제라든지 혹은 법이라는 문제도 역시 특히 법이라는 것, 무엇이 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거 역시 법에 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법이라고 볼 수 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법이 있느냐면 법에 시민을 할 때는 자기가 언제 찬성을 했는지도 모르는 법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찬성을 했는 법들이 나중에 이제 의안 결정을 법에 누가 의안을 정했는지 그러니까 뭡니까? 의원들이 자기도 알지도 내용을 못하면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찬성을 해버리는 그런 법들이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청부 입법 있죠. 대부분의 입법들이라는 게 이익단체들이 청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익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익단체 중심적으로 법이 정한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법의 형식 갖추지도 것들은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이 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 법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관한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그냥 영향평가를 하라는 거 있죠. 영향평가를 해서 법을 제정하라. 그런데 영향평가, 코스트 베니피트 어널리시스인데, 코스트 베니피트 어널리시스 해가지고는 법이라는 게 이게 비용 편입 분석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렇죠. 코스트라는 게 이게 주관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비용일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편익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비용 편입 분석이라는 건 어떤 법을 나쁜 법이라도 얼마든지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게 공리주의적인 법이죠. 그래서 비용 편입 분석을 통한 영향평가를 통한 법 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규제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 있는데 그거 보면 영향평가 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영향평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고 그와 그 코스트 베네피트와 영향평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법이라는 게 이런 법이 법이다라는 것, 차별 없어야 된다라는 것, 탈목적적이어야 된다는 것, 적어도 법의 내용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 이런 그 몇 가지 결정 사항들을 내놔야 돼 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이 내가 보기에는 법의 집의 원칙이다. 법의 집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했고 이런 법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다. 라는 걸 선언해버리면 우리나라 입법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자들이 입법 행위를 안내하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개념은 이건 입법 가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라는 게 막연한 개념이에요. 법 개념은. 이게 막연한 개념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집단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역시 법의 지배 원칙이 필요하다. 경제를 목적에 합당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입법자의 지적 도덕적인 자만을 막아야 한다. 포퓰리즘을 막을 헌법 이게 필요하다. 이런 법이어야 되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다 나은 사회. 그리고 보다 더 사람들이 자유를 즐기고 자유 속에서 보다 나은 번영된 사회를 가질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법이 개정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